어떤 선수들은 단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상대팀이 곧 굴욕을 당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두려움을 주는 선수는 겉으로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공이 발에 닿는 순간 포식자로 변하는 이들입니다. 바로 이런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가장 큰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매트 르티시에처럼 완벽하게 다룬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딱 봐도 너드처럼 보였습니다. 거리에서 그를 본다면 그가 슈퍼스타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경기장에서도 그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체격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고 활동량은 아쉬운 수준이었으며 경기 시간의 절반은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어쩌면 이는 그의 명백한 체력 부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단순히 느린 것을 넘어 때로는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경기를 느리게 만들어 자신의 플레이를 감상하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축구 예술가의 화신이었습니다. 평범한 골로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가장 치욕적이고도 우아한 방식으로 상대팀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캉토나, 베르캄프, 앙리, 베르바토프 같은 선수들이 보여줬던 모든 플레이를 매트 르티시에는 가장 먼저 선보였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이 벽을 향해 끝없이 공을 차며 볼 컨트롤을 연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르티시에는 어린 시절부터 똑같은 훈련을 했지만 테니스 공으로 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을 때 그에게 축구공을 다루는 것은 마치 쉬운 난이도를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르티시에처럼 정확하고 우아하게 발리, 슛을 날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정확성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마도 축구 역사상 최고의 페널티킥 키커일 것입니다. 그의 커리어 동안 그는 페널티킥을 48번 시도했고 단 한 번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도 8배 더 자주 실축했습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완벽한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64경기를 뛰며 45골과 2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팀이 강등 위기에 처했을 때 르티시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즌 마지막 5경기에서 그는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리오넬 메시조차 커리어에서 단 한 번만 이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선수가 트로피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축구를 했다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만약 르티시에가 조금 더 열심히 훈련하거나 식단을 관리하거나 더 많이 뛰었더라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선수가 되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경기장에 나서게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이킨 같은 선수들은 일주일에 90만 파운드를 받으며 70만 관중 앞에서 뛰었지만 리버풀, 토트넘, 첼시가 아무리 르티시에게 러브콜을 보내도 그는 끝내 사우스햄튼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주급 4,000파운드를 받으며 관중 15,000명이 모이는 리그에서 가장 작은 경기장에서 뛰면서도 사우스햄튼에서 행복했습니다. 당시 사우스햄튼은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자격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리그에 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르티시에가 강등을 막아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4번이나 단 한 점 혹은 그 이하의 최소 격차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이 도시에서 그는 너무나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로스포트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를 뽑는 투표를 진행했을 때 모든 주민이 결과를 조작하려고 힘을 합쳐 그에게 우승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본래 교회에서 창립된 종교적인 클럽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길 준비가 되어 그를 르신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를 경기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로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사우스햄튼이 그를 10대 때 발견했을 당시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는 르티시의 형제 중 2번째로 축구 클럽에서 테스트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는 미들즈브러에서 테스트를 받고 있었고 그들의 아버지는 아스널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가족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영국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르티시에는 고요한 작은 섬,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건지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르티시에 자신이 말하길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축구를 하거나 햇볕을 즐기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사우스햄튼 아카데미에 합류했고 데이브 메링턴이라는 코치 아래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링턴은 진정한 축구 열정가였으며 군 훈련처럼 선수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탈의실에 더러운 유니폼을 두고 간 것만으로도 운동장을 도는 벌칙을 주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르티시에는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건지섬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첫 해에 59골을 넣으며 두각을 드러냈고 17살의 나이에 첫 번째 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역사에 남는 골을 내었습니다. 그 골은 론 애킨슨 감독의 해임을 불러왔고 그 자리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감독으로 알렉스 퍼거슨 경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후반에 그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우스햄튼에서 시즌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나라에서 최고의 공격수들과 함께 골든 부츠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든 사우스햄튼을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공격적인 팀으로 만들었고 팀을 리그 순위에서 7번째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해 강등된 두 팀보다 더 많은 골을 허용했습니다. 즉시 이 젊은 재능은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했으며 리그 최고의 젊은 선수 상을 받았고 토트넘과 계약을 맺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가 폴 게스코인과 게리 리네커와 함께 매주 경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을 때 르티시에는 마지막 순간에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약혼자가 런던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21골을 넣은 또 다른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후 브랜포드 감독이 팀을 맡으면서 모든 것이 악화되었고 르티시와 감독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브랜트포드의 지나치게 수비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루한 전술로 인해 팀은 가장 공격적인 팀 중 하나에서 리그에서 42경기 동안 단 39골만 넣은 팀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르티시에게 모든 잘못을 돌렸고 끊임없이 그를 게으르다고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르티시가 바로 브랜트포드가 클럽에 있을 때 달성한 가장 큰 업적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9버전 리그컵의 각 단계에서 골을 넣었고 그중 3골은 첼시를 상대로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팀은 결승에 진출했으며 거기서 다시 한번 활약하여 경기를 연장전으로 이끌었고 거의 클럽의 두 번째 큰 트로피를 안겨줄 뻔했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비록 르티시 자신이 브랜트포드가 그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축구를 원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는 여전히 리버풀의 제안을 거절하고 클럽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브랜트포드에게 만족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 팀은 더욱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하며 간신히 강등을 피했으며 리그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점수 차이 덕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티시에는 다시 한번 골든 부츠와 어시스트 순위에서 첫 번째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를 억제하던 감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티시에는 이미 전설적인 영웅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골키퍼 마크 크로슬리가 유일하게 그의 페널티를 막았을 때 크로슬리는 그것이 그의 경력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르티시에는 매우 인상 깊었기 때문에 심지어 프랑스 국가대표팀 감독인 제라르 울리에가 그의 프랑스 식성을 이유로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방법을 찾기 위해 터무니없는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프랑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곧 브랜트포드의 시대가 끝나갔습니다. 다음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팀에 대한 믿음은 매우 낮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들의 강등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경기 후 그들은 7번이나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웃긴 점은 브랜트포드가 이에 대해 전술을 바꾸는 대신 르티시에게 모든 비난을 돌리고 그를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팀은 한 달 반 동안 단 한 번의 승리도 없이 경기를 치렀고
결국 그들은 르티시를 다시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는 바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뉴캐슬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첫 골을 넣고 공을 힐킥으로 처리한 후 2명의 수비수를 넘겨 공을 띄워 골문으로 넣었습니다. 뉴캐슬이 동점을 만들자 르티시가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3분 전에 그는 페널티 박스 밖에서 승리의 골을 넣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그 슈팅을 한 이유는 너무 피곤해서 공을 쫓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4경기 후 그는 팀을 3번의 승리로 이끌었고 그가 돌아온 이후 팀이 넣은 7골 중 모든 골에 참여했습니다. 이 승리는 브렌트포드를 너무 굴욕적으로 만든 나머지 한 달 후 그는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사건들이 흥미로운 전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감독인 앨런 보리 팀에 합류했을 때 그는 라커룸에 들어가서 선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르티시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패스를 줘라. 그리고 르티시에게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수비는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 모든 것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앨런 보른 팀에 많은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르티시의 말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하루에 1시간 동안만 경기장에 있기를 원했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만 했다면 나는 벌써 오후 첫 시에는 골프장에서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앨런 보른 팀이 7경기 연승을 기록하면서 단 하나의 패배만을 기록하는 모습을 빠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독이 예측한 대로 르티시를 게임의 중심에 놓자 그는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우샘프턴은 리버풀을 4대2로 이겼고 르티시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윈블던과의 경기에서는 심지어 동료 선수에게 프리킥을 할 때 공을 띄워서 공중에서 슛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선수들처럼 그냥 차는 대신에요. 그것은 정말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7경기에서 팀이 넣은 10골 중 르티시는 7골을 넣고 나머지 3골에 대해서는 2번의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비록 아스널, 첼시,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배하면서 다시 강등권으로 내려갔지만 앨런 볼은 한순간도 르티시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수가 파티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팀 전체를 꾸짖었지만 르티시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처럼 뛰는 선수가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신뢰는 충분히 보답을 받았습니다. 시즌이 끝나기 5경기를 남기고 사우샘프턴이 여전히 강등권 아래에 있을 때 르티시는 이것이 진정한 시험의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클럽 전체가 벽에 몰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들 중 첫 번째 경기에서 그의 팀이 55분에 3대 1로 뒤지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경기를 자신이 주도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골을 넣고 그 다음엔 2번째 골을 넣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리치가 4번째 골을 넣어 모두가 이제 승리는 그들의 것이라고 확신했을 때도 르티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갔고 그의 머리로 평소와는 다른 골을 넣어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순간에 완벽한 코너킥을 올려 승리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3번 뒤처지던 팀이 결국 승리를 거둔 유일한 경기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는 아직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사우샘프턴은 여전히 강등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에서 르티시는 골을 넣고 2개의 멋진 어시스트를 하여 블랙번을 3대 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2번의 코너킥 어시스트와 첫 번째 골을 자책골로 넣고 2번째 골은 골키퍼를 제치고 넣었습니다. 그러나 시즌 마지막 경기를 일주일 앞두고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패배했고 리그에서 강등되지 않기 위해 최소한 무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경기에서 그의 팀은 11번째 분에 이미 골을 허용했지만 르티시는 자유킥을 통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다시 골을 허용했고 그는 멋진 어시스트를 했으며 그 후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자신의 팀을 앞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팀 동료 중 한 명이 자책골을 넣어 사우샘프턴은 프리미어 리그 시즌 종료 시 강등권 바로 위에 한 점 차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그건 그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르티시는 5경기에서 14번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팀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조차도 그의 경력에서 그런 성과를 한 번만 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르티시는 축구 기술의 절정을 달성한 셈입니다. 그는 알란 볼이 팀을 이끈 그 5개월 동안 자신의 팀의 골의 92%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사우샘프턴은 그의 참여 없이 단 2번 골을 넣었고 그중 하나는 자책골이었습니다. 알다시피 강등 위기에 처한 팀의 미드필더가 칸토나와 이안 라이트 같은 선수들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몇 년간 노력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받았고 높은 수준의 축구를 하지 않는 선수라는 비난을 받아온 테리 베네이블스는 마침내 르티시를 국가대표팀에 호출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우샘프턴에서 10년 만에 달성한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호출에도 불구하고 베네이블스는 그에게 거의 경기를 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르티시가 몇 년 전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샘프턴에서 알란 볼은 자신의 스타 선수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트에게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그로부터 최대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시즌 중반쯤 르티시 자신이 기자들에게 말하길 그가 공을 차면 마치 그 모든 슛이 골대에 들어갈 운명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블랙번과의 경기에서 2명의 수비수를 제친 후 그는 36m에서 슛을 쐈고 해설자는 그가 이런 골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골은 시즌의 골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르티시는 44번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49경기에서 평균 99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그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어시스트 선수로 선정되었고 올해의 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사우샘프턴을 리그 테이블에서 10번째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팀의 수비가 리그에서 가장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팀이 르티시에 의존하는 정도는 너무 커서 기자들은 종종 사우샘프턴을 한 명의 선수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르티시 자신도 그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볼 때 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그에게 덜 의존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즌에 르티시는 첼시의 1000만 파운드 제안을 거절하며 리그 역사상 가장 비싼 선수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곧 알란 볼은 시티의 감독직을 맡기 위해 떠났고 르티시는 그 후유증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팀은 다시 강등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기들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야 했고 결국 골 득실 차이로 리그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르티시 외에는 사우샘프턴이 프리미어 리그에 있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클럽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여전히 의문을 가졌다면 다음 시즌에 그 의문은 불식되었습니다. 새로운 감독 그램 수네스는 르티시를 대신해 그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꾼을 영입했습니다. 그 사기꾼은 그냥 전화로 자신이 조지 웨아의 사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안고 싸우던 르티시는 최고의 컨디션을 회복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전설적인 캔톤의 골과 거의 똑같은 골을 멋지게 넣었습니다. 그의 경기는 큰 인상을 남겨 그를 월드컵 예선에 소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급된 부상으로 일부 예선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사우샘프턴을 위한 경기를 고집하며 그가 없으면 팀이 강등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랬듯이 그들은 시즌을 강등 구역 바로 위 단 하나의 점 차이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고 특히 그가 이미 르티시를 좋아하지 않았던 글렌 호들 감독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첼시를 감독할 때 르티시가 그들의 1000만 파운드 기록적인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 국가대표팀과의 2번째 팀 경기에서 마지막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르티시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관중들은 부디 호들, 르티시를 뽑아주세요 라는 플래카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들 감독은 그를 명단에서 제외시켰고 이는 르티시가 평생 동안 품었던 유일한 꿈을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경력을 사실상 끝내버렸습니다.
당시 나이가 29에 불과했지만 그의 경력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 동안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31경기에만 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트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0골을 기록한 첫 번째 미드필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전설적이고 다소 작은 넬 스타디움에서 치르며 아스널을 상대로 마지막 순간에 환상적인 발리슛을 성공시키며 그의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가 가장 사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